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산자락 아래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박진사의 댁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기름지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으나 슬해 자식복은 그리 많지 않아 뒤늦게 얻은 막내딸 연화 아기씨를 금지옥엽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 댁의 소슬대문만 보아도 그 위세에 고개를 숙였고 담장 넘어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나 떡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집안의 평안함을 칭송하곤 했습니다. 봄이면 복사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감나무의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근심 하나 없는 무릉도원 같았으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벌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박진사의 첫 부인은 연화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기에 집안의 안주인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있다가 먼 마을에서 온 새 부인이 들어오면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새 부인은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상냥한 목소리로 박진사를 모셨으나 그 속마음은 숫검정보다 더 검고 욕심이 가득하여 어떻게든 전처소생인 연화를 몰아내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성품이라 새 부인의 강요한 혀놀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새 부인이 어린 연화를 친자식처럼 거두어준다며 고마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손재주가 뛰어나 어린 나이에도 바느질이면 바느질 음식 솜씨면 음식 솜씨 못하는 것이 없어 하인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가 꽃다운 처녀로 성장하자 새 부인의 질투와 미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는데 이는 연화가 집안 살림을 하나둘씩 익히며 안주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부인은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으나 영특하고 부지런한 연화가 버티고 있는 한 그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고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박진사의 귀에 대고 연화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처음에는 연화가 게으르다거나 버릇이 없다는 사소한 타박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집안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둥, 밥마시를 나간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거짓말을 태연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박진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매일 밤 들려오는 아내의 속삭임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 박진사 댁에서는 집안의 갑으로 내려오던 귀한 옥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과 곳간을 샅샅이 뒤졌으나 놀이개는 나오지 않았고 새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근엄한 표정으로 연화의 방을 뒤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사는 설마 내 딸이 그럴 리가 있느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새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연화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화가 덮고 있던 이불과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연화의 반다디 깊숙한 곳에서 하얀 비단에 쌓인 옥 놀이개가 툭 하고 떨어지니 이를 본 박진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로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눈물만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이미 새 부인의 농간에 눈과 귀가 멀어버린 박진사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 부인은 옆에서 혀를 차며 어미 없는 자식이라 근본이 없어 도벽이 생긴 것이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대었고 박진사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딸을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다며 대노하였습니다. 바깥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박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 연화를 아끼던 하인들도 주인의 섰을 퍼런 분노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연화의 팔을 잡아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투운 소못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얇은 저고리 차림으로 쫓겨난 연화는 쾅하고 닫히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새 부인의 가식적인 위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 한순간에 남의 집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발이 시리다 못해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더했지만 연화는 이대로 얼어 죽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를 헤치며 마을 어귀를 벗어나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어두운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눈앞에 이웃 마을의 정경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부자 댁이었는데, 연화는 배고픔과 추위로 혼미해진 정신을 부여잡고 최부자 댁의 부엌문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마침 아침밥을 짓기 위해 나온 부엌 어멈이 쓰러져 있는 연화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부축해 따뜻한 아궁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연화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소문이 퍼져 아버지에게 더 큰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부자댁 안주인은 연화의 행색은 초라하나 얼굴에 귀티가 흐르고 손매가 고운 것을 보고 보통 집자식이 아님을 직감했으나 굳이 사연을 캐묻지 않고 밥 한 술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에 얼었던 몸을 녹이며 이제부터는 박진사 댁의 귀한 딸 연화가 아니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 반드시 억울함을 풀고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안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 갈 곳 없는 신세이니 밥만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안주인은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채 잘 되었다며 그녀를 부엌대기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묻는 안주인의 물음에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눈물을 삼키며 복이 들어오라고 복순이라 불러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복순이라는 이름으로 최부자 댁의 하녀가 되어 물 깊고 불 떼며 허드렛 씨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거친 일이라 손등이 트고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밤마다 아버지가 계신 산 너머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당당하게 그 대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행히 연화는 눈썰미가 좋아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고 따라하는 재주가 있었고, 타고난 손맛이 있어 그녀가 무치는 나물이며 끓이는 국은 예사롭지 않은 깊은 맛을 내었습니다. 최 부자댁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복순이가 일도 야무지게 하고 심성도 곱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복순이의 솜씨 덕분에 최 부자댁 밥상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졌습니다. 한편 복순이가 최 부자댁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연화를 쫓아낸 박진사 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으로는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새 부인은 눈에 가시 같던 연화가 사라지자 이제야말로 세상이 자신의 것이 된 양기고만장하여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하인들을 쥐잡듯이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쓰던 방을 자신의 딸에게 내어주고 연화가 아끼던 서책과 수놓은 병풍들을 내다 버리거나 헐값에 팔아치우며 연화의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박진사는 가끔씩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쫓아낸 딸 생각에 한숨을 쉬었으나 옆에서 알랑거리는 새 부인의 애교와 거짓 위로에 다시금 마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최 부자 댁 부엌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쪽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지만 복순이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언젠가 기회가 오면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최 부자 댁의 넉넉한 인심과 평화로운 분위기는 쫓겨난 그녀에게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훗날을 도모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멈출 줄 몰랐지만 복순이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잃어버린 집을 되찾고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효심과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그녀의 간절한 염원과 정성이 담긴 예술품과도 같아서 최 부자 댁을 방문하는 손님들마다 음식 맛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장 담그는 날이나 김장하는 날이면 복순이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엌 풍경은 마치 잔칫집을 방불케 했고 안주인은 그런 복순이를 보며 굴러들어온 복덩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신부는 천해졌으나 연화의 기품과 지혜는 감출 수 없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순이로서의 삶이 익숙해질 무렵 산 너머 박진사댁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댁의 하인들이 하나둘씩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친다는 소문이 장터 바닥을 돌기 시작했고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의 기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수군거림이 최 부자댁 부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복순이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일에 몰두했으나 귀는 항상 고향집 소식에 쫑긋 세우고 있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듯 단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세 부인이 재물을 흥청망청 쓰며 친정부치들을 불러들여 잔치를 벌인다는 소리도 들렸고 박진사가 시름시름 알아누워 바깥 출입이 뜸해졌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부직갱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새겼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최 부자댁의 행랑가범이 부엌에 들어와 물 한 바가지를 들이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건너 박진사네 말이야. 그 많던 논을 또 한마지기 팔았다더군. 안주인이 살림을 어찌나 해프게 하는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배추를 다듬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산이 탕진되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쫓겨날 때의 추위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지금 당장은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통할 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부엌 한 구석에 켜진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골무를 만지작거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가 그 요사스러운 무리들을 몰아내고 집안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처럼 고요하고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지만 복순이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복순이가 최부자댁에 온 지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그녀는 부엌대기에서 침몰을 거쳐 안채의 살림을 돕는 믿음직한 상궁 같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부자 부부는 복순이를 친딸처럼 아껴 혼처를 구해주려 했으나 복순이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헌옷도 새 옷처럼 변하고 거친 재료도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법한 요리로 변하니 인근 마을에 최부자 댁에는 손만 대면 금을 만드는 처자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산 너머 박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병석에 누운 박진사와 탐욕스러운 세 부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진사 댁은 이제 예전의 그 활기차고 풍요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지고 기와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세 부인의 사치와 탐욕으로 가사는 기울대로 기울었고 박진사는 화병과 노환이 겹쳐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으나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찬방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세 부인은 박진사가 죽으면 남은 재산이라도 챙겨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큰 행사를 앞두고 음식을 장만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박진사 댁에는 제대로 된 참모 하나 남아있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복순이는 직감적으로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집안을 구할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그녀는 최 부자댁 안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청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의 집 하녀 신세이지만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양반의 기계와 딸로서의 도리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복순이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사오며 다가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박진사 댁의 기운이 쇠락해가는 모습은 마치 잎이 다 떨어진 고목과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 집 앞을 지나가기를 꺼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문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거미줄이 처마 밑에 무성하고 대문 돌적 위에는 녹이 슬어 문을 여닫을 때마다 괴기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오래된 소나무마저 그 푸르던 빛을 잃고 누렇게 말라가니 집안의 기운이 다했음을 보여주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마님인 새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 하나둘 짐을 싸서 밤도망을 놓기 일쑤였고 남아있는 이들은 갈 곳이 없어 억지로 붙어 있을 뿐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쥐고 흔드는 새 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단 장수와 박물 장수를 불러들여 값비싼 물건을 사들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사가 평생 아끼며 모아온 서책이나 골동품들이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는 남편 몰래 하나씩 빼돌려 장사치들에게 헐값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 누워있는 박진사는 기력이 쇠하여 바깥 거동을 거의 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이 집 밖으로 실려 나가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 부인은 혹여라도 박진사가 이를 알까봐 하인들의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며 만약 입을 뻥끗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박진사의 밥상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 예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던 상에 이제는 식은 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쪽만이 덩그러니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새 부인은 박진사의 입맛이 까다로워 음식을 가린다며 부엌 하인들을 탓했지만 실상은 좋은 식재료를 살 돈을 모두 자신의 치장거리에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입안이 깔깔하여 밥을 넘기지 못하고 물만 들이키며 문득문득 막내딸 연화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휑한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내쫓은 딸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댁의 부엌은 박진사 댁과는 정반대로 날마다 활기가 넘치고 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복순이가 된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기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부지런함은 닭보다 빠르고 소보다 우직했습니다. 그녀가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우면 그 장맛이 일품이라 소문이 났고 배추를 절여 김치를 담그면 그 시원한 맛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댁 안주인은 복순이 덕분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재물까지 불어나는 것 같다며 복순이를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복순이는 비록 몸은 고단한 하녀 신세였으나 마음만은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다가도 틈이 나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학문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밤이면 달을 보며 아버지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고든 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최 부자 댁의 다른 하인들도 복순이를 따르며 그녀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고향집에 두고 온 아버지와 억울하게 쫓겨난 그날의 기억이 응어리처럼 남아있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 댁으로 낯익은 얼굴의 노파 하나가 보찜을 지고 찾아왔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박진사 댁에서 오랫동안 부엌일을 하던 늙은 참모였습니다. 참모는 새 부인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이웃 마을을 떠돌다가 최 부자 댁 인심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밥이나 얻어먹을까 하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늙은 참모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추려 했으나 참모의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모는 복순이의 뒷모습과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아기씨 아니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복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시치미를 떼고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참모는 다가와 복순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참모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이 손을 보니 아기씨가 틀림없습니다. 내 품에서 자라신 아기씨를 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참모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고 두 사람은 부엌 뒤편 으슥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회포를 풀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하늘이 맺어준 기막힌 재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참모는 박진사 댁의 참담한 상황을 낱낱이 전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복순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새 부인이 이제는 논문서까지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진사 어른은 병환이 깊어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약 한 첩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냉방에서 앓고 계십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기씨. 참모의 말에 복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입술을 깨물었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몸을 가누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를 뵙고 싶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애써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참모는 복순이의 등을 두드리며 아기씨,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험한 꼴을 당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제자리를 찾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지 하나를 꺼내어 복순이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참모가 박진사 댁을 나올 때 몰래 챙겨 나온 연화 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였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훗날 증표로 삼으십시오. 새 부인이 이것마저 팔아먹으려는 것을 제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복순이는 은가락지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복순이의 마음가짐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병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댁 안주인에게 부탁하여 틈틈이 약재에 관한 지식을 익히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만드는 법을 연구하며 아버지를 위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드리리라 다짐하며 밤늦도록 부엌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박진사 댁의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박진사 댁의 몰락을 안주거리 삼아 떠들어댔고 그 중에는 새 부인이 구슬하느라 재산을 탕진했다는 둥 밖에서 낳은 자식을 데려오려 한다는 둥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조상 덕에 부자가 된 집이
자식대에 이르러 망하는 꼴을 보니 세상사가 참으로 허망하다며 한탄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최 부자는 이웃으로서 도리를 다해야겠다 생각하여 박진사 댁을 도불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는 복순이를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아, 내 솜씨가 워낙 출중하니 내게 묻겠다. 병든 사람이 입맛을 되찾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떤 음식이 좋겠느냐? 복순이는 최 부자의 의중을 눈치채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병환이 깊으신 분께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맑고 담백한 타락죽이나 오랜 시간 고아낸 섭산적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약이 아니겠습니까?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이의 지혜에 감탄했고, 곧 박진사 댁에 보낼 음식을 장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순이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이 아버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재료를 골라 정성스럽게 타락죽을 쓰고 잣을 곱게 갈아 넣어 고소한 맛을 더했습니다. 불 조절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듯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부엌 어멈들이 오늘따라 복순이가 신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하네 라며 수군거렸지만 복순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야윈 얼굴에 조금이라도 생기가 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음식이 완성되자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박진사 댁으로 보냈는데 그 음식을 받아든 새 부인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살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냐 며 짐짓 불쾌한 척했으나 실상은 공짜로 얻은 귀한 음식이 탐나 냉큼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죽을 박 진색에 가져다 주기는커녕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 혼자 배불리 먹어치우고는 박진색에는 최 부자 댁에서 먹다 남은 죽을 보내왔길래 개에게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서러움에 북받쳐 벽을 보고 돌아 누웠으나 사실 그 죽의 향기가 너무나 그리운 냄새와 닮아 있어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참모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복순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으나 한편으로는 새 부인의 악행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때가 무르익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이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 부인의 가면을 벗기고 아버지를 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늙은 참모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가오는 마을 잔치날을 거사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모든 유지들이 박진사 댁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을 잔치가 다가오자 박진사 댁은 또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커녕 손님 대접할 술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부인은 그제야 아차 싶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이미 솜씨 좋은 하인들은 다 떠나고 없었고 곳간은 텅 비어 쥐새끼만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사람을 구하러 다녔지만 박진사 댁에 인심이 고약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아무도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존심을 굽히고 최 부자 댁에 사람을 빌려달라고 청을 넣게 되었으니 이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새 부인의 부탁을 받고 난처해 했으나 복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가겠노라고 자청했습니다. 어르신,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으니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최 부자는 복순이가 그 험한 집에 가서 고생할까 걱정했으나 복순이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하여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짐을 꾸리며 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아버지에게 드릴 특별한 식재료들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고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고향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복순이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가 버드나무도 마을 입구의 장승도 예전 그대로였으나 자신의 처지는 천양지차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가여운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킬 힘과 지혜를 갖춘 여인이 되어 당당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에 솜씨 좋은 식모가 박진사 댁을 도우러 간다며 수군거렸고 그 행렬 뒤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 대문 앞에 도착한 복순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높다란 소슬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눈보라치던 밤에 쫓겨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문이었습니다. 녹슨 문고리와 벗겨진 단청이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는 듯했지만 복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힘차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황량한 마당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세 부인이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사랑채 쪽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복순이는 주먹을 꽉 쥐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은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었고 솥단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하인들에게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댁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하인들은 낯선 식모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박진사 댁의 부엌에서 그리고 온 집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준비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집안 곳곳에 등불이 켜지자 복순이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며 마치 집안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불꽃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딸 연화가 왔습니다. 이 불꽃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다시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복순이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부엌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어수선하고 냉기가 감돌았으나 연화가 들어서자마자 그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 바닥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을 걷어낸 뒤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죽어있던 부엌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훈훈한 온기가 퍼지자 겁에 질려 구석에 모여있던 하인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각자의 할 일을 지정해 주었고 그녀의 지휘 아래 오랫동안 멈춰있던 맷돌이 돌아가고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니 마치 죽은 고목에 다시 꽃이 피는 듯한 활기가 돌았습니다. 연화는 먼저 우물가로 가서 길어온 맑은 물로 쌀을 씻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정갈하고 조심스러운지 마치 보석을 다루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쌀뜨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 국을 끓이는 데 사용하도록 일러주었고 시들해진 채소들은 찬물에 담가 생기를 되살리는 비법을 하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하인들은 이 낯선 식모의 놀라운 솜씨에 혀를 내두르며 최 부자 댁에는 음식의 신선이 산다더니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하고 감탄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화의 눈은 재료 하나하나를 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오직 병드신 아버지에게 올릴 따뜻한 한 끼를 생각하는 마음뿐이라 그 정성이 음식에 그대로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창 음식 준비로 분주할 무렵 안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세 부인이 화려한 비단옷을 휘날리며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며 부엌의 냄새를 맡더니 허리춤에 손을 얹고
거만한 자세로 연화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년이 초에 부자댁에서 왔다는 그 식모냐 내 듣자 하니 솜씨가 제법이라 하여 불렀다만 행색이 이리 누추해서야 원 음식의 때라도 묻을까 걱정이구나. 새 부인은 연화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으나 부엌의 그 으름과 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연화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천한 하녀 대하듯 그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연화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숙인 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마님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새 부인은 연화의 태도가 묘하게 당당하여 기분이 나빴으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잔치 음식이 급했기에 더 이상 트집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기는 내 아들이 먹을 것이니 제일 좋은 부위로 따로 빼놓고 저 생선은 내가 좋아하니 간을 짭짤하게 하거라. 그리고 주인어른 상에는 대충 국이나 끓여 올리면 된다. 어차피 입맛이 없어 드시지도 못하는 양반이니 좋은 재료 낭비할 것 없다. 새 부인의 말에 하인들은 기가 막혀 서로 눈치만 보았고 연화의 손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짐작 취급하며 자신의 입속만 챙기려는 새 부인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도마질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제사상에 올릴 음식과 주인어른께서 드실 진지는 집안의 법도에 따라 가장 귀하고 정갈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조상님들이 노하시고 집안에 우환이 닥칠 것입니다. 연화의 말에 서린 기백이 예사롭지 않아 새 부인은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히 하녀 주제에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괘씸했지만 조상과 우환을 들먹이는 말에 찜찜함을 느낀 그녀는 흥내년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떠드느냐. 맛없기만 해봐라 당장 멍석마리를 시킬 테니 하고 콧방귀를 뀌며 황급히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새 부인이 사라지자 부엌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연화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소 즐겨 드시던 너비아니 구이를 준비하기 위해 쇠고기를 얇게 저며 갖은 양념에 재웠는데 배즙을 넉넉히 넣어 고기를 연하게 하고 참기름을 아낌없이 써서 고소한 향을 더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해주시던 쑥갓 두부 무침을 만들기 위해 두부를 배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꼭 짠 뒤 으깨어 향긋한 쑥갓과 버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연화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행복했던 시절의 맛을 재현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구수한 된장, 끓는 냄새, 고소한 기름 냄새 달콤하고 짭조름한 조림 냄새가 어우러져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침을 꼴깍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늙은 개조차 꼬리를 흔들며 부엌 문턱을 기웃거렸고 며칠 동안 굶주렸던 하인들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혀졌던 집밥의 따스함과 정겨움이 되살아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편 사랑채 깊은 방에 홀로 누워있던 박진사는 비몽사몽간에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었으나 이 냄새만큼은 그의 잠들어 있던 감각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냄새는 박진사는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사랑하는 첫 부인이 자신을 위해 끓여주던 바로 그 된장찌개의 냄새였고 막내딸 연화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묻혀오던 나물의 향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휑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으나 냄새는 점점 더 짙어지고 선명해져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놓인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밀려 들어온 것은 마당을 가득 채운 음식 냄새와 하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박진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마침 지나가던 늙은 하인이 이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마님, 일어나셨습니까요?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문을... 하인은 박진사를 부축하며 안타까워했으나 박진사는 하인의 팔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토록 귀한 냄새가 난단 말이냐? 하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제사날이라 최부자 댁에서 찬모를 빌려와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그 찬모 솜씨가 어찌나 대단한지 죽은 나무에서도 꽃을 피울 지경입니다.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솜씨 좋은 참모라 한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의 장맛과 양념의 비율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기대감과 그리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나에게 그 음식을 조금만 가져다 다오. 맛이라도 보아야겠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리인 효종갱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추 속대 콩나물 송이 펴고 쇠갈비 해삼 전복을 넣어 토장에 섞어 끓인 이 국은 예로부터 양반들이 밤늦도록 술을 마신 뒤 속을 풀기 위해 먹던 귀한 해장국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속병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에 소화가 잘 되고 기력을 돋울 수 있는 이 국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뽀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깊고 진한 향은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조금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새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와 완성된 요리들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과 색색이 고운 잡채를 보며 군침을 삼키더니 슬그머니 손을 뻗어 갈비 한 대를 집어 들려 했습니다. 어디 가니 잘 맞았나? 내가 먼저 맛을 좀 봐야겠다. 그러자 연화가 번개같이 다가와 새 부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송구하오나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릴 제주 지주와 같은 것입니다. 조상님과 어르신들이 먼저 드시기 전에 손을 대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새 부인은 무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맛도 못 본단 말이냐? 그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기에 억지로 떼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올곧고 강렬하여 새 부인은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 두고 보자. 잔치만 끝나면 내년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다. 새 부인은 도끼 어린 말을 내뱉고는 획 돌아서 나갔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박진사댁 사랑채와 안채에는 수많은 촛불이 밝혀졌고 마을의 유지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진사 댁이 기울었다더니 헛소문이었나 보구먼. 이런 귀한 음식 냄새는 대궐에서나 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손님들의 칭찬에 새 부인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한 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호호, 제가 이번 제사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좀 썼습니다. 많이들 드시고 가세요. 그녀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부엌에 있는 연화의 귀에는 그 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상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줄지어 음식을 나르기 시작하자 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특히 연화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네오비아니와 효종갱이 상에 오르자 손님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직 부엌을 떠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상을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위한 독상 두 추앙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이 칠이된 소반 위에 흰 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어머니가 남기신 은수저 한 벌을 꺼내어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 은수저는 연화가 쫓겨날 때 몰래 챙겨 나온 것이 아니라 박진사댁 찬장에서 잃어버린 줄 알고 있던 것을 늙은 참모가 찾아내어 연화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상을 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입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3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은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이 집안의 잃어버린 딸로서, 그리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킬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방문 앞에는 새 부인의 신복인 늙은 하녀가 지키고 서 있다가 연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감히 들어오려 하느냐. 주인 어른 상은 내가 들고 갈 테니 너는 썩 물러가거라. 하녀가 연화의 손에서 상을 빼앗으려 했으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비켜라. 이 상은 최부자댁 어르신의 명을 받아 내가 직접 올리는 것이다. 만약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을 질 테냐. 연화의 섯을 퍼런기세의 하녀는 찔끔하여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기에 감히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서는 박진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고개를 숙인 한 여인이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상을 박진사 앞에 내려놓고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사는 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죽은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 아래 윤기국에 말기 반찬이 놓인 위치까지 어느 하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박진사의 시선이 밥그릇 옆에 놓인 은수저에 머물렀습니다. 수저 손잡이에 새겨진 작은 연꽃문의 그것은 그가 연화가 태어났을 때 축하의 의미로 아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수저였습니다. 박진사의 심장이 곤두박질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집어들며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저는 어디서 난 것이냐? 그리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 빛을 받아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3년 전 앳된 소녀의 모습에서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맑고 깊은 눈망울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새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전현이 감히 주인 어른 방에 함부로 들어가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게야. 방문이 벌컥 열리고 새 부인이 씩씩거리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 부인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증거와 진심을 무기로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새 부인의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박진사 새 부인 그리고 연화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팽팽한 불꽃을 튀겼습니다. 바야흐로 거짓의 밤이 끝나고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 부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연화에게 삿대질을 해댔고 뒤따라 들어온 하인들에게 당장 이 맹랑한 계집을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인들은 주춤거리며 다가왔으나 연화는 태산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하니 그 기세에 눌려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새 부인은 분을 참지 못해 직접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으나 그때 방바닥을 내리치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멈춰라. 다들 제정신이냐. 그것은 병석에 누워 신음하던 박진사가 남은 기력을 쥐어짜내지른 호통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의 눈은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혼란과 충격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부인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한 뒤 시선을 다시금 밥상 위에 놓인 은수저와 정갈한 음식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로 돌렸습니다. 부인 이 소란이 다 무엇이오? 내 방에 들어온 이 아이가 누구기에 이토록 사납게 구는 것이오? 박진사의 물음에 새 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이녀는 최부자 댁에서 온 천한 식모일 뿐입니다. 감히 주인 어른의 침소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해코지를 하려 하기에 내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새 부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다시금 밥상 위에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그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차원을 넘어 잊고 지냈던 세월의 기억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단번에 불러일으키는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사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은 내 안사람이 아니면 낼 수 없는 맛이다. 그리고 이 수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릿수건을 벗어내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그 그름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맑고 고운 이목구비는 촛불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불효녀 연화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박진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라니, 네가 정말 내 딸 연화란 말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딸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박진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새 부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닐진데 쫓아낸 전처의 딸이 버젓이 살아서 그것도 솜씨 좋은 식모로 변장해 제 발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정신을 수습하고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대감 속지 마십시오. 저녀는 연화가 아닙니다. 연화는 3년 전 도둑질을 하다가 쫓겨나 어디서 객사했을 것입니다. 저녀는 그저 연화 흉내를 내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일 뿐입니다. 새 부인의 악다구니에 방 밖에서 웅성거리던 손님들과 마을 유지들까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 방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새 부인의 모함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박진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3년 전 제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때 새 어머님께서는 제가 옥놀이개를 훔쳤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연화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3년 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옥놀이개가 영롱한 빛을 내며 들어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놀이개에 꽂혔고 새 부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팔아버린 것인데 내년이 어떻게? 새 부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제 입으로 범행을 실토하는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제가 증인입니다 하는 외침과 함께 늙은 참모가 최부자댁 행란가범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참모는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옥놀이개 사건은 새 마님께서 아기 씨를 모함하기 위해 꾸미신 일입니다. 제가 새 마님의 사주를 받고 아기 씨 방에 놀이개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다가 이제야 진실을 밝힙니다. 참모의 고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좌중을 강타했고 박진사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진사는 배신감과 후회로 가슴을 치며 새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죄 없는 자식을 사지로 내몰았단 말이냐. 그것도 모자라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고 가문을 욕보이다니. 박진사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고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들도 혀를 차며 새 부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계모가 전쳐 자식 잡아먹는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만. 어쩐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했어.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새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저 늙은 종년과 저 계집이 짜고 나를 몰아내려는 수작이라고요. 하지만 연화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새 어머님, 더 이상 거짓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장터의 거상 김대방에게서 대개 살림살이와 폐물들이 흘러나왔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님의 병세가 악화된 것도 약을 제대로 쓰지 않고 부적이나 구판에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까? 연화의 논리 정연한 추궁에 새 부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마당에 그녀를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하인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지만 박진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야, 내 딸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네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박진사의 눈물에 연화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님 용서라니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 따뜻한 진지를 지어 올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부녀의 눈물겨운 상봉에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진 가운데 박진사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찍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요사스러운 여인을 이 집에서 내치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고 관에 고발하여 그 죄를 엄중히 묻게 할 것이다. 박진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동안 새 부인에게 억눌려 살던 하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새 부인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새 부인은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녀의 권세는 뜬구름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 부인이 끌려나간 뒤 집안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자리에 눕히고 식어버린 국 대신 부엌에서 새로 따뜻한 국을 떠와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박진사는 딸이 떠먹여주는 국을 받아 먹으며 잃어버렸던 기력을 조금씩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다. 내 평생 이토록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아버지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따스한 정과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안채로 들어와 박진색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진사 자네, 딸을 다시 찾았으니 이제 만사가 형통할 걸세. 저런 효녀를 두었으니 부럽네 그려. 마을 어르신들의 덕담에 박진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손님들에게도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안주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사람들은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하인들을 시켜 집안 곳곳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새 부인이 어지럽혀 놓은 물건들을 치우고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니 묵은 먼지와 함께 집안의 나쁜 기운도 씻겨 나가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쓰던 옛 방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방은 창고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방 안은 조금씩 예전에 아늑했던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밤늦도록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이 덮인 물로 목욕을 하고 연화가 아버지를 위해 밤참을 준비하는 따뜻한 연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박진사 댁에 다시 봄이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빌려온 식모가 실은 쫓겨난 막내딸이었다는 이야기는 밤새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권선징각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은 이제 집안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마치 어머니가 웃고 계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지요?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 아버님을 잘 모시고 이 집을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만들겠습니다. 연화의 다짐은 밤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집안을 어루만지고 다시금 사람 사는 온기로 채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폭풍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맑고 청명한 하늘이 열리듯이 요사스러운 새 부인이 쫓겨난 박진사 댁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밝아왔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한 가운데 마당에 내려앉은 아침 햇살은 기와 지붕의 이끼마저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집안 가득 따스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낡은 행주치마를 두르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털려나가고 닫혀있던 방문들이 활짝 열리니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았던 집이 비로소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바뀐 기운을 감지하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축을 돌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새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고 게으름을 피우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연화 아기씨의 덕망과 솜씨를 믿고 따르며 신명나게 일손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한데 모아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며 그동안 마음고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보자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기 씨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다는 굳은 충성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박진사의 병세 또한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갔으니 이는 명의의 약보다 더 효험 있는 연화의 정성, 어린 음식과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소화하기 좋도록 맵기 다른 종류의 죽을 쑤어 올렸는데 하루는 고소한 잣죽으로 입맛을 돋우고 다음 날은 기력을 보하는 전복죽으로 원기를 채워드렸습니다. 박진사는 딸이 수저로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넘길 때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되찾고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려는데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딸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이 못난 아비가 내 손에 물을 묻히게 했구나 하며 한탄했지만 연화는 이 손은 우리 집안을 일으킬 귀한 손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집안이 안정을 되찾자 연화는 본격적으로 가세 확장에 나섰는데 그녀의 살림 솜씨는 최부자 댁에서 익힌 경험과 타고난 지혜가 어우러져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세 부인이 빼돌린 가재도구와 폐물들을 되찾기 위해 장터의 거상들을 찾아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당당한 태도로 장부와 거래 내역을 들이밀며 부당하게 거래된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녀의 기세와 명분에 눌린 상인들은 헐값에 사들였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찾아온 고가구와 소책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텅 비어있던 사랑채와 안채는 다시금 양반가의 기품 있는 모습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화는 곡간 열쇠를 직접 관리하며 쌀 한 톨콩 한쪽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절약하는 법을 가르치되 먹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게 하여 아랫사람들의 원망을 사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쥐새끼가 드나들던 국가는 어느새 햅쌀과 잡곡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천장에 매달린 굴비 두릅과 시렁에 얹힌 늙은 호박들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댁 곳간문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에 역시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이다 라며 연화의 야무진 살림 솜씨를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한편 연화는 자신을 거두어주고 보살펴준 최부자댁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단옷으로 곱게 차려입고 가마를 타고 온 연화를 본 최부자 내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복수나 아니 연화 아기씨, 일이 훌륭하게 되셨으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최부자 안주인은 연화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며 기뻐했고 연화는 큰절을 올리며 어르신들의 은덕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나가겠습니다라고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집안은 사돈지간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아름다운 인연이라 칭송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박진사댁 담장 너머로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 그윽한 향기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 몰락해가던 박진사댁에도 웃음꽃이 만발하고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여 사랑채 마루에 앉아 글을 읽거나 찾아오는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은 박진사의 얼굴에 핀 화색을 보며 죽은 나무에 꽃이 피더니 회춘하셨구려 하며 덕담을 건넸고 박진사는 모두가 효녀를 둔 덕분이지요 하며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봄을 맞아 집안의 묵은 장을 다시 담그는 대사를 치렀는데 이는 집안의 맛과 전통을 되살리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날을 받아 메주를 씻고 소금물을 풀어 항아리에 붓고는 숯과 고추를 띄우며 정성껏 기원했습니다. 부디 맑고 깊은 맛을 내어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안의 대소사를 빛내주소서.
연화가 장독대를 어루만지며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단아하고 성스러워 보였기에 지나가던 아낙네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경건하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담근 장은 훗날 박진사댁 효녀장이라 불리며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명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진사는 연화를 불러 마루에 마주 앉히고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연화야,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네가 이렇게 집안을 건사하고 나를 봉양해주니 죽은 내 어미에게도 면목이 서는구나. 박진사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부녀의 대화는 봄볕처럼 따스했고 마당의 늙은 소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들도 그 모습을 축복하듯 지적이었습니다. 연화의 효심과 지혜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인근의 양반께서는 연화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중매쟁이들을 줄지어 보냈습니다. 대문 앞은 혼담을 넣으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연화는 정중하게 모든 혼담을 물리쳤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님 곁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완전히 기력을 되찾으시고 집안이 반석 위에 오를 때까지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단호하지만 효심 깊은 거절에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그 마음 씀씀이에 더욱 감동하여 그녀를 현녀, 셴누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진사 댁은 예전의 부귀영화를 되찾은 것을 넘어 적선 지산하는 집안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재를 구해다 주는 등 베풀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기억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화의 선행 덕분에 박진사 댁은 도둑이 들지 않고 담장이 낮아도 든든한 진정한 부자, 후자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시원한 모시 적삼을 입은 박진사와 연화가 대청마루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반딧불이가 마당을 수놓으며 날아다니니 마치 꿈속의 풍경인 양 아름다웠습니다. 하인들이 쪄내온 옥수수와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부녀는 도란도란 예시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진사가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마도 내 어미일 게다. 지금 우리를 보고 빙그레 웃고 있을 테지. 연화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무릎에 덮어들인 얇은 이불을 매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이 참으로 좋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기둥 하나, 숟가락 하나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겠습니다. 박진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묵직한 사랑과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울어대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단잠에 빠져들었고 가축들도 둥지를 찾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박진사 댁을 감싸고 있는 산과 들도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며 평온한 안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껐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니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되찾은 행복은 비온 뒤에 굳어진 땅처럼 단단하고 견고했습니다. 이제 박진사 댁에는 더 이상 찬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며
오직 따뜻한 햇살과 웃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효를 다한 연화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귓게도 따스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밤은 깊어 온모은 세상이 포근한 이불을 덮은 듯 고요합니다. 부디 이 평화로운 기운을 받아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